정보보호 능력검증 기출 1회차 시험입니다. 첫 번째 과목입니다. 정보보호 개요입니다. 문제 1번입니다. 정보보호의 3대 목표. 3대 목표의 CIA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얘기합니다. 답은 신뢰성입니다. 정보보호의 3목표는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을 얘기합니다. 문제 2번입니다. 보안 목표는 무엇인가?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정보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것. 기밀성에 관련된 얘기죠. 답은 1번입니다. 무결성은 정보가 인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변경, 삭제, 위조를 되지 않게 유지하는 보장적인 성질입니다. 가용성은 사용자가 필요한 시점에 정보 시스템을 접근, 이용하는 성질입니다. 문제 3번입니다. 위험의 정의를 가장 적절한 것은? 위험의 정의는 위협과 취약점을 자신의 피해를 줄이는 가정의 의미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문제 4번입니다. 정보보호의 정의가 가장 적합한 것은? 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의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얘기합니다. 이거에 관련된 것은 답이 2번입니다. 문제 5번입니다. 민감정보의 예로 옳은 것은? 민감정보는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의료정보, 유전정보, 범죄정보를 얘기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거 말고도 일반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이 있습니다. 고유 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증 번호가 있습니다. 금융정보는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신용등급, 대출정보, 보험정보 등이 있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개인이 처리 시 목적의 명확성 원칙에 가장 부합한 것은? 명확성 원칙은 최소 수집의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집 목적을 수립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최소 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수집 목적을 구체화하고 밝히고 그 내용 범위에서 처리한다. 답은 2번입니다. 1번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3번은 이미 다른 기관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4번은 목적 밖에 계속 사용은 힘듭니다. 문제 7번입니다. 가명정보에 대한 옳은 것은?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 삭제, 대체하여 다른 결합정보와 결합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얘기합니다. 추가 정보가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가명정보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거 말고도 임명정보가 있는데 임명정보는 완전 복원이 불가능한 형태, 어떤 개인정보를 결합해도 복원이 안 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걸 임명정보라고 합니다. 문제 8번입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가 아닌 것은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등을 요구하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4번 타인의 정보를 강제 열람하는 요구는 없습니다. 문제 9번 제3자 제공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제3자 제공은 반드시 정보 주체가 제공되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 기간을 명시 고지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문제 10번 개인정보 위탁에 대한 반드시 해야 할 일. 개인정보 처리 업무 중 외부 위탁할 때 수탁의 수준을 고려하여 위탁 계약서 목적 외에 처리 금지,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재위탁 제한, 책임사항 및 법적 필수 요건을 명시해야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중 방어벽의 주요 기능은 방어벽은 네트워크 구간의 트래픽을 정책으로 허용과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허용 차단 룰을 넣을 때 IP와 포트를 기반해서 처형 차단과 허용을 합니다. 이거는 OS 7계층 구조의 프레임의 헤더 값을 이용해서 정책적으로 차단과 허용하는 장비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앞에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방어벽을 주로 사용하는 정보, 아까 얘기해드렸죠. IP, 포트, 그리고 프로토콜, 헤더 값을 이용한다고 얘기했고, 우측 하단에 프리즘에 보면 정책의 이름, 그리고 출발자 IP, 목적자 IP, 프로토콜이나 포트, 그리고 실행 정책은 허용할 건지 차단할 건지 해가지고 방어벽 룰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IPS 차단 시스템의 특징 중 옳은 것은 IPS는 네트워크의 비정상인 행위, 침입을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탐지하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IPS랑 IDS의 차이가 있는데 IDS는 실시간 모니터링 및 차단까지만 하고 차단하는 거를 권고까지만 하고 실제 차단 룰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IPS 같은 경우는 해당 탐지까지 된 거를 차단까지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IDS의 특징이 옳은 것으로 봤을 때는 탐지한 거를 관리자한테 알린다가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VPN의 주요 목적은 공중망의 암호화된 가상 전용 통신망입니다. VPN의 버추얼 프리텍스 네트워크, 그러니까 가상 개인망을 얘기하는데 가상 개인망은 암호화된 방식으로 전용된 통신망을 말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문제 15번. 해시의 특징은 옳지 않은 것은 해시는 일방향 암호화입니다. 일방향 암호화는 우측 하단의 그림처럼 한쪽 방향만으로 암호화가 가능하고 복구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원본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 이거는 양방향 암호화에 관련된 겁니다. 문제 16번. 디지털 서명의 주된 목적이 아닌 것은 디지털 서명은 송신자 인증, 무결성 검증, 부인 방지를 제공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문제 17번. 대칭키 암호화 방식의 특징 중 옳은 것은 우측에 보면 그림에 보면 대칭키를 설명할 수 있는데 위에는
대칭키와 공개키를 같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평문과 평문을 주고받는 그 암호화 복구와 이게 대칭키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키를 그 암호화 키와 복구화 키가 동일한 키를 사용합니다. 대칭키. 그래서 대칭입니다. 암복구화 키가 동일하다. 그래서 대칭키입니다. 그러면 암복구화 키가 다른 키를 사용하는 건 비대칭 키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항상 공개키를 사용한다. 공개키는 위에 그림과 같이 공개키 저장소. 이건 비대칭 키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대칭 키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비대칭 키는 난수 관련된 이산대수 방식이나 타원곡성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문제 18번. 공개키 암호화 방식의 장점 중 옳은 것은? 공개키 배포가 용이한다. 이거 비대칭 키에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공개키 배포가 용이하죠. 왜 용이할까요? 예, 암복구화 할 때 키가 틀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암복구화 되는 키가 다르기 때문에 배포가 용이합니다. 대신 속도는 느리고 키는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겠죠. 암호화 키랑 복구화 키가 따로 돼 있고 대칭보다 간단하지가 않고 복잡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산대수나 타원형 곡선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가 느립니다. 문제 19번입니다. SQL 인젝션 예방 방법은 옳은 것. SQL 인젝션 예방 방법이 옳은 것 중은 입력값에 대한 쿼리를 연결한다. 직접 연결하면 안 됩니다. SQL 쿼리 같은 경우는 입력값 자체에 쿼리를 이용해서 참 거짓을 통해서 경로 우회 방식이나 아니면 권한을 획득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3번 관리자 계정을 쓰면 더 위험하겠죠. 그리고 4번 DBA 계정을 부여한다. 이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계정은 최소한 권한을 줘야 되는 게 맞고요. 답은 2번입니다. 입력값된 파라미터 값을 검증해서 그 쿼리를 구조를 바꿔서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20번. 크로스 사이드 스크립트 공격의 주된 목적에 옳은 것은? 크로스 사이드 스크립트에는 특정 악성 코드를 삽입해서 정상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 해당 스크립트를 실행했을 때 사용자 쿠키나 세션 토큰을 탈취하는 방식의 공격입니다. 그러면 주된 목적이 보면 그 악성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쿠키랑 세션을 탈취한다. 답은 2번이고 서버 전원을 차단한다. 이건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거고 네트워크 분리는 이거는 방어 방식이죠. 망분리라고 하는 운영망과 네트워크망이 분리되는 거.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데이터베이스를 중간에서 암호화 시켜서 중간에 하는 차단 할 수 있는 방식, 보안 방식이고요. 예, 1과목은 여기까지 끝났고 두 번째 과목입니다. 정보보호 기술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문제 21번. 사회공학의 대표적인 예. 사회공학은 인간의 심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비밀 정보를 알아내는 악성 행위를 얘기합니다. 심리의 약점은 대표적인 게 SNS나 아니면 우리가 아는 카카오톡 같은 걸 통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사칭해서 정보를 알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관점에서 보셨을 때 답은 3번이겠네요. 관리자가 사칭하는 전화번호를 걸어 비밀번호 탈취하는 방식. 예,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문제 22번. 가짜 사이트를 이용하여 유도하는 IP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만드는 공격. 예, 해당 가짜 사이트를 이용하고 이메일을 사용해서 속이는 방식은 피싱이라고 합니다. 해당 피싱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번 파밍은 PC에 있는
호스트와일이 있습니다. DNS 호스트와일 정보를 조작해서 DNS가 맨 처음에 쿼리를 주고받기 전에 호스트와일에 있는 걸 갖고 먼저 조작을 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속여놓으면 사용자는 해당 호스팅 화일로 넘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구글 사이트를 보통 8.8.8로 되어 있는데 요 IP를 바꾸는 거죠. 호스트 파일을 이미지를 바꿔서 하는 게 파밍 공격이고, 스니싱 공격은 SNS를 이용해서 유도 메일을 하는 겁니다. 스니핑은 우리 네트워크에 있는 트래픽을 도청하는 행위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문제 23번. 문자에 악성 URL을 포함해 접속하는 유도행위. 아까 얘기했죠? 전번에 얘기했습니다. 스니싱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에 비슷하게 이제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니싱이라고 하고요. 피싱과 파밍은 설명됐고, 랜섬웨어는 악의적인 거죠. 그게 뭐죠? 고객의 데이터를 암호화시키고 그거를 데이터를 인질로 삼는 공격이 랜섬웨어입니다. 문제 24번입니다. APT 공격의 특징이 옳지 않은 것은? APT 공격의 특징은 특정 목표를 장기적으로 정교하게 공격하는 방법으로 APT를 지속이고 잠복적인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불특정 다수를 무작위로 짧게 공격한다. 타깃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정보보호 통제의 유형 중 물리적 보안에 대해 해당되는 것은? 물리적인 보안은 출입 총대나 아니면 출입 통제를 제한하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보안 장비 구역에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게 물리적인 대표적인 게 스마트 게이트웨이, 우리 보통 사원카드 찍고 들어가는 출입 통제 시스템, 그리고 개인을 식별하게 하기 위해서 영상 하는 거나 아니면 출입하는 정맥 시스템이나 지문 같은 걸 찍는 거, 카드 같은 회원 카드를 가는 그거 할 때 이제 CCTV로 관리하겠죠. CCTV. 그리고 내화 금고. 내화 금고는 뭐냐면 불이 나도 금고 안에 있는 물품이 타지 않는 걸 내화 금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건장치 등이 있겠죠. 그리고 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관계자 출입금지라고 되는 표지판도 물리적 보안에 관련된 겁니다. 문제 26번. 관리적 보안 정책. 관리적 보안 정책은 조직의 정책이나 지침, 업무 절차, 위험관리, 계획 수립, 내부 감사 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안 교육이나 인식 재훈련 같은 통제 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2번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이거는 뭐겠습니까? 기술적인 통제고, 물리적 출입문 잠금 장치, 아까 설명했죠. 물리적인 통제고, 네트워크 분리 같은 경우는 기술적 보안에 가깝습니다. 문제 27번.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주된 목적. ISMS는 정보보호 체계를 지속, 운영 관리를 위한 제도로 국내 대표적인 정보보호 인증 체계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수립하고 운영을 인정받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ISMS와 ISMS-P가 있는데 ISMS-P랑 ISMS의 차이는, ISMS는 정보보호 체계까지만 관리하는 인증체계고, P는 거기에 플러스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더 추가해서 관리하는 인증체계입니다. 문제 28번. 위험관리 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위험관리 단계는 분석, 식별, 평가, 대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 분석, 평가, 대응 관련된 게 있고요. 은폐는 없습니다. 위기는 은폐를 하게 되면 되게 큰 사건으로 터지기 때문에 위기 관리에서는 해당 내용을 무조건 알아내서 그 해당 대응 방안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회피할 건지, 전가할 건지, 완화할 건지, 수용할 건지에 관련된 평가를 해서 실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은폐를 하게 되면 크나큰 문제가 됩니다. 문제 29번 직무 분리의 주요 목적. 직무 분리의 주요 목적은 중요 업무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처리할 수 없도록 권한을 나누어 통제하는 원칙입니다. 특정인의 과도한 업무를 집중하거나 부정, 오류, 내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특정인의 권한을 집중하는 것을 막아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30번 계정관리 원칙의 부적합입니다. 계정관리 원칙은 최소 권한, 그리고 직무 분리, 개인별 계정 사용, 그리고 계정의 생명주기 보통 90일로 하죠. 그리고 인증 강화, 인증이면 단일 인증이 아니고 멀티팩터나 투팩터 같은 인증을 사용하거나,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디 패스워드 말고 OPT나 아니면 지문 인식 같은 거를 더 추가해서 사용하죠. 권한 정기 점검, 권한에 관련된 거를 주기적으로 정기 점검해서 과다한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그 업무가 바뀌었는데도 권한이 안 바뀌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행위고, 그리고 노후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이력 관리 같은 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관리 원칙이 부적절한 경우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공용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1인 1계정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노후 관리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상징후 탐지나 사고 분석과 책임을 추적하기 위해서도 하고요. 법적 준수가 됐는지 보기 위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4번 노후 파일 용량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노후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권한 준 거나 아니면 노후 기록 관련된 거는 법적 의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법규 준수랑 관련된 거에 관련된 이제 사고가 터졌을 때 그거를 분석해서 원인의 문제를 찾거나 아니면 노후를 기반해서 이상 징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권한 외적인 계정을 계속 썼다든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 32번 3개의 사본, 최소의 2개의 매체, 1개의 원격지 보관, 백업의 원칙이다. 이게 뭐냐? 3, 2, 1 원칙입니다. 3, 2, 1 원칙은 3개의 사본, 그리고 2개의 다른 종류의 매체 사용, 그리고 최소의 주센터 분리 원칙. 왜냐하면 백업은 화재가 났을 때 보통 주센터, 부센터로 나누는데 주센터에 다 보관하고 있으면 복구가 안 되겠죠. 그리고 동일한 매체로 해도 또 문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매체를 아예 2개 이상으로 제한하고, 그리고 백업본은 3개를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3, 2, 1로 운영되는 게 원칙입니다. 침해 사고 대응에 대한 순서가 옳은 거는, 침해 사고가 일어나면 먼저 탐지를 해야겠죠. 어디에서 일어난지. 그리고 대응을 해야 되고, 대응거에서 복구를 한 다음에 사후 보고가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일어나면 사후 보고나 분석한 다음에 사후 보고하고 복구하고 하는데 일반적인 형태를 바꿉니다. 복구가 먼저 일어나고 사후 보고를 하는 형태로 됩니다. 왜냐하면 시급성 때문에 그럽니다. 보안 사고가 일어났을 때 빨리 차단을 걸어야지 되기 때문에
사후 분석된 거를 보고하는 게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문제 34번. BCP와 DRP의 관계가 옳은 것은? BCP와 DRP는 비즈니스 연속성과 재복구 계획을 얘기하죠. 그거는 뭐죠? IT의 복구 영역입니다. 그래서 BCP와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BCP는 계획이고, 그거를 물리적으로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 연속성을 보장하는 기술적이고 관리적인 체계가 DRP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주센터, 부센터로 나눠서 물리적으로 그 2개 이상으로 구현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IT 복구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공유 책임 모델에 대한 옳은 설명은, 공유 책임 모델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자체 보안을 책임지고 이용자 그 위에 올라가서 운영체계 설정, 그리고 계정과 접근 권한 관리, 클라우드 내부의 보안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클라우드 제공업체 CSP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프라 제공과 데이터 접근, 이용자 책임을 진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VPN과 망분리, 모바일 MDM 등의 설계 역할을 하는 가장 가까운 직무를 설명하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별표로 되어 있는데 V입니다. VPN, 망분리, 모바일 MDM을 설계하는 역할은, 보시게 되면 망분리는 운영망이나 인터넷망을 얘기하고, MDM은 뭐죠? BYDO에서 자기 모바일 기계를 회사 업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VPN은 가상 공유망을 쓰니까, 가상 회선망을 쓰는 거니까 밖에서 그 회사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쓸 때 VPN을 많이 쓰죠. 이거를 설계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보안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보안 아키텍처가 맞습니다. 문제 37번입니다. 개인정보기본법의 역할은 무엇이냐? 개인정보기본법의 역할을 한 것은, 국내 개인정보기본법의 역할을 수행하고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정보 주체권을 규정한 게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이거는 일반법에 관련된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공개 주체의 취지가 뭐냐? 해당 법의 30조에 보면 개인정보 취급 처리 방침의 수립, 공개 의무, 조직의 개인의 어떤 목적과 방법, 방식을 처리하고 안정에 지키는지를 정보 주체에 투명하게 제공하고, 정보 주체의 알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정보 주체에 투명하게 알리기 위한 방식입니다. 공개한다는 얘기는 그 처리 방침이 정확히 알리고, 보안 사고가 났을 때도 누가 정보 주체고 실제 잘못 이용돼서 보안 사고가 난지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나온 항목입니다. 문제 39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될 조치는 사고 인지와 확인 및 추가 피해 확산 방지가 제일 큽니다. 아까도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고가 나중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고 인지가 된 걸 갖고 이거를 확인하고, 진짜 사고인지 확인하고, 피해가 확산 방지되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그렇게 되면 뭐 시스템 격리라든지 보안 차단, 해당 경로로 들어온 경로를 유추해서 차단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인지된 순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죠. 나이파, 키사나 이런데 공공기관에 먼저 얘기해야죠. 사고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리고 공지가 나야 되고 이런 게 먼저 선행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거 의무를 준수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건 인지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 전에 먼저 그 공공기관이나 이런데 먼저 공지를 하고 대표적인 게 인터넷진흥원이죠. 뭐 거기에다 키사에다 먼저 진행하고 그거에 맞춰서 실제 조치하는 방식.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도 공지를 해야 됩니다. 건수 이상만큼. 자, 정보보호 기기에 CCTV의 설치 운영의 준수가 아닌 것은, CCTV는 뭐냐고 생각하면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설치 목적과 범위, 안내판 부착, 그리고 보유 기간과 파기에 관련된 건 꼭 명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30일로 돼 있죠. 그래서 CCTV 영상은 30일 해야 되고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목적이 뭔지에 맞춰서 그 CCTV 촬영 중이라는 안내판을 꼭 부착을 해야 됩니다. 4번 촬영 영상은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을 허용한다. 그게 아닙니다. 해당 영상 찍혔다는 연락건을 요청했을 때만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목 3번입니다. 정보보호 동향입니다. 문제 41번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정된 법령은 전자거래 관련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문제 21번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에 대한 법률의 보호 대상은 위치정보는 GPS에서 받은 개인의 위치 정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통 GPS 받은 정보는 위치 기반의 LBS 시스템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가 돼 있고 그 위치 정보를 알게 되면 개인의 시간대별로 위치, 상황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물의 위치 정보, 그를 이용한 서비스에 관련된 거를 보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신용정보법이 다루고 있는 정보는 개인의 신용도, 거래 실적, 실형 정보를 다루고 있고요. 대출 정보, 보호, 그리고 개인의 개인정보 핵심 법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GDPR은 유럽에서 만든 우리나라랑 비슷한 개인정보보호법이죠. 그래서 대상은 유럽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령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GDPR의 원칙은 데이터 최소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데이터 최소한의 원칙은 서비스 목적에 필요한 최소 개인정보만 수집하는 원칙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그래서 동의 받기 전에 범위가 명확해야 되고 목함동기라고 해서 목적, 항목, 기간, 그런 형식으로 보게 됐고 과잉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개인정보가 과잉 수집되면 문제가 되니까 목적을 달성해야 한 최소 데이터만 수집한다. 답은 2번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ISMSP가 뭐라고 했다고? 개인정보라고 했죠? Public Information. 그쵸?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문제 47번입니다. ISO 27001에 대한 주된 목적. 27001은 정보보호 관리 체계입니다. 이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국제 표준은 우리나라 ISMS의 근간이 되는 국제 표준입니다. 여기에서 만든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품질 경영이 아니고
답은 2번 정보보호 관리체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게 맞습니다. 문제 48번입니다.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의 주된 목적. 인증 제도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인증을 부여해서 제도로 클라우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인가 민간의 일정 수준의 보안을 갖추고 있는지를 서비스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은 설계 때부터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설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라는 얘기고, 요구에 맞춰서 한다면 설계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항상 고려해야 된다는 게 1번이 답입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보안 모델의 핵심 슬로건이 가장 가까운 것은,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 슬로건은 Never Truth, Always Verity. 그래서 항상 안전하고 어디서나 검증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공급망 공격에 오른 것은, 공급망은 중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 의해서 생긴 공격이고요. 그때 이제 소프트웨어나 개발사, 하드웨어 부품 업체가 먼저 침투해서 정상 제품의 업데이트화에 악성 코드를 심어 해당 사용자의 공격을 정교하게 우회하는 기법입니다. 중국의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 때문에 5G를 못 쓰게 미국에서 공급망 공급을 통해서 했었죠. 그래서 공급 과정에서 악성 요소를 심어 최종 사용자를 공격한다. 답은 2번입니다. 랜섬웨어 공격의 일반적인 과정 중 옳은 것은, 랜섬웨어는 사용자의 중요 데이터를 인질로 삼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랜섬웨어 관련된 프로그램 먼저 침투해야 됩니다. 침투해서 시스템 권한을 잡으면 중요 데이터를 암호하고 그 다음에 금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로 된 거는 답은 2번입니다. 이중갈취, 랜섬웨어의 특징 중 옳은 것은, 이중갈취는 특정 시스템의 1차 공격에 그치지 않고 암호 직전에 핵심 중요 기밀 데이터를 외부로 탈취 후 돈을 주지 않고 전면 공개하는 협박 기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암호 및 탈취 후 유출을 빌미로 협박하는 게 이중갈취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용 랜섬웨어 RAAS의 의미를 하는 거죠. 서비스에서는 이거 사스형 랜섬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스형 랜섬웨어, 구독형 서비스형이겠죠. 그래서 랜섬으로 공격 도구로 임대, 판매, 범죄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사스 형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죠? 클라우드를 통해서 임대해서 해당 랜섬웨어 도구를 임대해서 범죄 행위에 사용하는 비즈니스를 얘기합니다. 정보보호 윤리에 가장 부합한 태도는 법과 기술적 뿐이 아니라 사회 정책과 공정을 고려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보호 윤리는 단순 법 준수를 넘어 사회의 책임과 공정성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정보보호관리 윤리 이슈에 보기 어려운 것은, 윤리는 개인정보 보호, 감시 사회, 디지털 격차, 그리고 사물 인터넷 색상의 일반적인 윤리를 보기는 좀 힘들겠죠? 그러면 답은 4번입니다. 이 슬로건 아까 보셨죠? 제로 트러스트 관련된 슬로건이죠.
답은 1번이겠네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계가 옳은 것은,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는 대상이 틀리겠죠. 정보보호는 되게 넓은 의미입니다. 모든 정보를 다 보호해야 된다가 정보보호고, 거기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가 아까 법적으로 뭐라고 했죠? 직접을 인식할 수 있는 뭐 주민번호, 뭐 전화번호 이런 걸 통해서 하거나 다른 데이터와를 결합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되면 개인정보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 그 하위 개념이 개인정보가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2번입니다. 정보보호 프레임워크가 아닌 것은, 정보보호 프레임워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NIST CSF라는 그거는 미국 국무성에서 만든 정보보호 프레임이고, 국제표준은 아까 27001번, 그리고 코빗도 이제 정보보호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위기 관련된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고, HTML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죠?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이거는 정보보호 관련은 없죠? 인터넷 웹 파일 문서 관련된 언어인데 이게 갑자기 들어왔네요. 그러면 답은 4번이겠네요. 자, 위협 모델의 정의라고 합니다. 위협 모델이면 어떤 위협을 감지해서 그거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겠네요. 어떤 잠재된 위협을 그 경로나 이런 걸 식별하고 분석해서 차단하는 게 목적이어서, 순수하게 모델링만 한다고 하면 분석하는 게 확적이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고 하면 답은 2번이겠네요. 예. 네 번째 과목입니다. 치매 사고 예방 및 대응입니다. 다음 중 보안 로그를 장기 보관하는 데 주된 이유가 아닌 것은, 보안 로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이 뭐 잘못한 거나 아니면 책임 추궁하든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보관 기간을 준수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 측면에서 보기 위해서 보면 사고 원인 분석, 보안 로그 갖고 보겠죠. 책임 추궁 가능하겠습니다. 법적 규제 준수, 법에서 기준을 갖고 몇 년 동안 보관하라, 몇 개월 동안 보관하라, 이런 형식의 로그가 있고요. 4번 로그 파일 디자인 변경, 이거는 전혀 상관없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정보부의 KPI랑 KIA 함께 사용하는 이유는, KPI는 뭔가요? 개인 성과 지표를 얘기하고, KRA는 개인 위험 지표를 얘기합니다. 두 개는 둘 다 개인에 관련된 건데, 하나는 성과고 하나는 위험입니다. 이거는 보시면 성과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할 때 쓰죠? 개인의 일에 관련된 그 많이 처리했던가 공헌도, 개인의 어느 정도 공헌도를 쓰는데, KRA는 위험이니까 정보보호 관련된 활동을 잘하고 있었냐, 이 측면을 보겠죠. 그 균형을 같이 측정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성과만 해도 됐었지만, KPI만 보고도 됐었지만, 요즘에는 보안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KRA도 같이 평가하는 기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위험 식별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위험 식별 방법은 실무자 인터뷰, 브레인스토밍, 워크숍, 가구 노구나 스캔 분석, 자산 목록 대조 등을 통해서 보통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노구 분석이나 과거 노구 분석 같은 거 되는데, 4번 산하체육대회에서는 위험 식별 방법이 되는 게 아니죠. 침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저거는 전혀 위험 식별 방법으로 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 64번 보안인식 제고에 의한 활동이 적절치 않은 것은, 보안 교육 캠페인, 모의 피싱 훈련, 보안 뉴스레터 발송, 전 직원 야유회 개최,
보안 인식 제고를 위해서 야유회는 아니죠. 이거는 그 아까 전이랑 똑같은 것처럼 그 단합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고요. 보안 교육은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리자나 일반 사원에 따라 많이 하고요. 모의 피싱 훈련 같은 거 하야하지만 실제 그 일반적인 사용자들 같은 경우도 보안 관련된 성향이 많이 올라야 되고요. 주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발송해서 보안에 관련된 최신 공격 사례라든지 아니면 보안을 어떻게 평상시에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기적으로 매주나 매달 해야 되는 보안 관련된 거를 공지하는 형태로 하는 거로 보안 활동을, 인식 활동을 제고하는 활동이 좋습니다. BIOYD 이거 아까 설명했죠. MDM 보안회 때 보안 아키텍처 관련해서 이거 뭐라고 했죠? 괜히 갖고 있는 그 핸드폰을 그 회사 목적에 사용할 때 하는 게 BIOYD라고 했고요. 그 목적에서 한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업무 외적인 그 모바일 기능의 일부 기능을 차단해야 됩니다. 분리를 해야 돼요. 업무랑 개인 데이터에 관련 분리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MDM이 필수입니다. MDM이랑 MDA가 있는데 MDM은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거,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거고, A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합니다. D가 두 개는 똑같거든요. 그 모바일 디바이스, 그 다음에 A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사는 프로그램의 MDA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눠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 66번은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에 대한 주된 목적이 아닌 것은, 사이버 훈련 관련 주된 목적은 아시겠지만 침해 사고를 신속하게 긴급 협조하고 보고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 하고, 기존의 조치가 미비한 지점을 식별하고 실전 대응 영향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보시게 되면 직원의 복지의 절감은 아니겠네요. 예, 답은 1번입니다. 문제 67번. 침해 사고 징후를 보기 어려운 것은, 침해 사고 징후가 되면 보통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부에 침투됐을 경우에는 내부 트래픽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상 트래픽이 많이 생깁니다. 내부가 되든 외부가 되든. 그래서 정상적인 트래픽 형태랑 완전히 파장이 틀리고요. 트래픽 양도 많이 늡니다. 그리고 갑자기 속도가 느려졌다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되고요. 왜냐하면 대역폭을 거의 다 사용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트래픽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줄겠죠.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지고요. 비정상 로그인, 그리고 로그 이상에 대한 형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정상 로그인 시도가 증가하고 갑자기 트래픽 폭주, 그리고 평상시에 다른 패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트래픽 패턴이 다르게 나온다고 했죠. 그런 형태가 나온 거는 이상 징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계획된 정기 점검이나 서버 재부팅은 이상 증상이 아니겠죠. 예, 일부러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S에 관련된 적은 것은 이거 정보보호 관리 체계잖아요. 그래서 보호 대책 관리 기술 물리 적용되는 거, 이거 인증 심사 제도죠. 그래서 4번도 맞고, 3번 회사 로고 디자인은 아니죠. 예. 69번 정보보호 투자와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은, 투자를 하게 되면 잠재적 손실을 감수합니다. 보안 사고를 통해 고객이나 보안 관련된 예방을 통해서 더 손실이 발생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브랜드 가치가 신뢰성이 향상되겠죠. 그리고 보안 관리를 하면서 리스크를 감수시키겠죠. 사고를 통한 리스크가 발생되는 걸 많이 감수하기 때문에 선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CPU 클럭 속도를 증가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임명정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익명정보랑 아까 가명정인데, 익명은 뭐죠? 재식별이 안 된다고 했죠. 특정 데이터를 결합해도 아예 식별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복구가 안 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식별 불가능 처리가 된 개인정보도 해당되지 않은 게 맞죠. 예, 이게 익명정보입니다. 아까 가명정보도 했고 익명정보 했으니까 둘 다 잘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71번 개인정보 처리 기록과 접속 로그를 남기는 주된 이유. 이거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법적 규제 준수 목적이 제일 크죠. 그 전에 아까도 봤을 때 사고 분석이라든지 책임 추적을 위해서 증빙하기서 남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72번 개인정보보호법상 감독기관의 주된 주로 어디 있는지. 그 관련된 주무부처는 개인정보 관련되는 거는 개인정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가 개인정보 정책과 감독을 하는 중앙행정부처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아닌 것은 디지털 포렌식과는 무결성 원칙, 적법 절차 준수 원칙, 최초 획득부터 법정 제출에 관련된 이력 관리가 보증이 돼야 됩니다. 이 원칙에서 보시게 되면 적법한 수집과 보관 절차 2번 맞고요. 체인지 컨트롤 유지 맞고요. 4번 증거의 무결성이 돼야 된다는 게 뭐냐면 중간에 법적인 투명성과 연속적인 보증이 되기 때문에 무결성이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번 언론사가 먼저 증거 제공.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증거를 제공하면 오염이 생기겠죠. 이렇게 되면 법정 가치가 없습니다. 증거물 가치가 훼손이 되면 증거물 오염이 되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문제 74번 딥페이크의 주된 위협이 아닌 것은. 딥페이크가 뭐죠?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허위 목적을 위해서 가짜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명예훼손이라든지 허위사기, 금융사기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만드는 거고요. 이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됐죠? 4번 암호화 강도 향상은 아니겠죠? 예. 74번 4번입니다. 문제 75번 AI와 보안 관계에 가장 잘 설명한 것은. AI는 방어 목적이나 공격 목적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어 목적은 보통 요즘에 이제 보안 회사에서 많이 쓰고 있는 내부 방어 솔루션에 거의 다 AI를 탑재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공격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프로그램 악의적인 스니핑 프로그램이든지 이런 거를 짤 수 있는 형태로 누구나 쉽게 짤 수 있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공격과 방어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정보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보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고 사용자 안심 서비스 이용 그리고 인프라 유지에 두고 특정 보안에 대한 부서로의 권한을 비대칭 구조가 아닌 바람직한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보호는 조직 목표 달성과 비즈니스 연속성 준수 그리고 법 준수와 신뢰성 그리고 서비스 품질과 안정 이용 보장은 해야 되겠죠. 근데 보안부서의 권한 최대화 이거는 보안부서가 모든 부서를 다 관리한다는 건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안부서는 권한을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권한을 최대한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정보부 활동의 지속 관리에 관련된 개념은 뭐냐?
일회성 프로젝트, 지속관리면 일회성 프로젝트, 단발성 점검도 아니겠죠. 긴급 대응 수행도 아니겠네요. 왜냐면 지속관리하면 계속 어떤 패턴을 갖고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둬야겠네요. 그러면 이번 사이클이라고 하면 계속 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플레인 두 체크 X 개선한다. 그래, 플레인은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한 다음에 개선하고 다시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개선한다. 이 사이클을 계속 도는 게 PDCA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정보보호 활동은 PDCA 사이클을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최소 권한 원칙을 자주 언급하는 개념은 최소 권한 원칙은 직무상 그 최소 권한으로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닉 투 닉의 원칙입니다. 알 필요 있는 사람만 안다. 가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 싱글 사이온은 뭐예요? 하나의 로그인을 통해서 여러 개의 서비스를 같이 사용하는 게 싱글 사이온이고, 네이드는 그 대용량 파일 시스템이고, 나스는 네트워크 어세스 트랜스포트를 가지고 공인 IP 사설 IP 공인 IP는 하나고 사설 IP가 여러 개 사용할 때 공인 IP를 하나를 갖고 여러 명이 사용할 때 쓰는 게 나트죠. 예. 정보보호 교육 대상으로 오른 것은 교육 대상은 전사 차원의 직원들이기 때문에 내부 직원 외적으로 우리가 관련된 제3자 제공이나 위탁업체 같은 경우는 관리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제공자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재수상권 제공은 자체 교육을 하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위탁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협력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광범위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답이 2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임직원, 일반 직원, 외주업체, 그리고 협력사까지 다 포함해서 전천에서 계획을 해야 됩니다. 문제 80번. 정보보호 CIS에 해당되지 않은 것인데 이거 잘못됐네요. 밑에가 맞겠네요.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구성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가까운 건 뭔가요? 정보보호 자산과 범위를 식별하는 게 제일 크겠죠. 그게 선행이 돼야지 정보 관리 체계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 식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체계를 만들기 위해선 조직과 예산 같은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잘 설명이 안 돼. 먼저 출발점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조직이랑 예산입니다. 그거가 된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보호 대상의 자산의 범위와 식별을 먼저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ISMS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 과목입니다. 정보보호 물리에 관련된 과목이고요. 81번 다음 중 비밀번호 정책에 부족한 것은 여러 서비스를 동일 비밀번호를 사용을 권장한다. 이건 아니죠. 동일 비밀번호 사용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별로 비밀번호가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패턴이 똑같게 되면 하나의 비밀번호를 통해서 여러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연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보안사고 보호 체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누가 언제 누구를 어떤 핵심 내용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전파할 수 있는지를 명확한 역할과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보고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정의해 줘야 된다는 게 답은 2번입니다. 노구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에 적절한 것은 뭐가 좋을까요? 무결성 노구의 임의적 수정? 무결성은 임의적으로 수정을 못하게 되는 게 무결성이잖아요. 접근 가능한 사람만 해당 노구를 적을 해야 되고, 삭제 임의대로 삭제하면 안 되겠죠. 미생성하게 되면 이거는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컴플라이언스의 법적
규제 준수가 안 되는 거니까 2, 3, 4번은 안 되겠네요. 1번은 보면 노구, 암호화를 하고, 암호화하게 되면 어떤 방식이 있겠죠? 암호화를 하게 되면 일반인들 접근이 안 되죠. 그리고 암호화 방식을 두 가지 방식을 쓸 수 있죠. 양방향이랑 그리고 일방향 암호화를 썼습니다. 양방향 암호화를 쓰게 되면 안복구화를 통해서 접근된 사람만 해당 노구가 이를 볼 수 있게 할 수 있고, 해시랑 전자서명을 트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무결성을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1번일 것 같습니다. 문제 84번. 정부보 성숙도가 낮은 조직의 특징. 낮은 조직의 특징은 미흡한 조직을 얘기고, 전형적인 한계점이 평상시 보안 위협에 대한 체계나 사전 예방, 계획된 점검 절차가 부정하거나 보안 사고나 침해사가 터질 때 수습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은 조직의 특징은 보시게 되면 지속 관리보다는 일회성 조치와 문제 발생의 대응에 치중한다가 3번이 맞을 것 같고요. 1번은 보시게 되면 업무 절차와 관련 문서를 표준화 이렇게 되면 업무에 관련되는 표준화가 됐다는 얘기는 그 절차랑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지속 관리되겠네요. 담당 부서와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했다. 이것도 조직을 구성했다는 얘기고요. 4번에 보면 운영 주기로 점검, 개선을 지속한다. 이거는 뭐 PDCA 방식으로 계속 운영관리 점검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성숙도가 높은 조직의 특징이겠네요. 1번, 2번, 4번은 성숙도가 높은 조직의 특징이고 3번은 낮은 조직의 특징입니다. 85번입니다. 위험평가 결과에 활용되는 목적. 뭐에 활용되죠? 정기요금 계산.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위험 평가 보고서의 폐지수를 결정한다. 이것도 좀 이상한 거고, 인테리어 색상을 선정한다. 위험이랑 전혀 상관이 없죠. 위험이랑 좀 관련 있는 게 3번인 것 같은데 폐지수는 그냥 보고서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평가 결과를 활용되는 목적이라고 하면 보고서 폐지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위험 수준에 따라 보호 대책의 우선순위 결정할 때, 그쵸? 우선순위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위험의 그 중요도나 영향도를 체크를 해서 우선순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 실제 위험 평가 결과로 나오는 거는 위험 순위에서 위험 대상 중에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거. 그러면 그런 상황이 실제 일어나게 되면 조치 순서가 우선순위대로 되겠죠. 높은 거 먼저 조치를 하고 낮은 건 나중에 조치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 목적은 답이 2번입니다. 86번. 정보보호 담당자의 법, 제도, 표준화 공부의 가장 실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컴플라이언스 준수. 조직에 준수하는 법의 최소한 기준과 책임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고 사업보안 정책, 업무 절차서, 올바른 반영, 규제 리스크와 침해 책임 소지의 사전에 차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점에서 가장 실질적인 거 보면 1번 보시면 최신 보안 장비의 기능을 빨리 익히기 위해서, 이건 전혀 그 보안에 관련된 거랑 전혀 상관없고요. 3번 보시면 기술적 취약점 분석 업무를 수행해서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리고 4번은 시스템 응용 효율성과 비용 효과성을 절감. 이건 전혀 보안에 관련이 없네요. 그리고 2번 조직에 따른 최소 기준과 책임 범위 이하고 정책과 절차를 반영하기 위해서. 예, 이게 법, 제도, 표준을 공부하고 가장 절실하게. 그러니까 정보부 담당자가 법, 제도, 표준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역할로, 어떤 책임지고, 어떤 절차에 따라, 정책에 따라 그거를 역할을 담당하고 그거를 관리한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보시면 답이 2번이겠네요.
87번 정보보호 거버넌스 핵심 요소가 아닌 것은 거버넌스는 얘기했죠. 최고 책임자 이사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한다면 정보 정체 소유랑 조직의 역할 그건 전사 성과 위험 관리 같은 게 포함되겠네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뭐 경영 책임과 지원 이번 정책과 조직의 역할 그리고 성과 위험 관리 1, 2, 3번은 아니겠고 4번 사내 동호회 운영 계획 이거는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랑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4번이고요. 제로 트러스트 멀티팩터 인증 MFA라고 하죠. 최소 권한 모니터링 보안 모니터링 전체를 조합 설계하는 역할을 이거 어디에서 봤죠? MDA랑 이거 보안 아키텍처겠네요. 다 보안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89번 위험을 수용하기 결정하는데 대표적인 상황 수용한다고 하면 위험 관리에서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그 위험 자체를 그냥 반응해서 대응 비용을 그냥 치료해야겠다. 이런 관점이고 그러면 영향도가 작다는 얘기예요. 수용한다는 얘기는. 영향도가 크다고 하면 수용을 못 하겠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보안 위험이 영향도가 크다고 하면 뭐 개인정보 탈취를 통해서 위신을 한 그 비용 같은 게 많이 된다고 하면 수용을 못 하겠죠. 근데 단순한 거 뭐 단순한 형태로 피해 정도가 낮은 거는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도가 낮고 통제 비용이 과도하게 들 때, 그러니까 그 위험 자체 발생됐을 때 영향도가 낮은데 그거를 도입하거나 운영하는 비용이 과다하게 될 때는 수용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드는데 그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회사에서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효과가 없거나 그 통제 비용이 많이 과도하게 들면 쓸모가 없다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그 통제를 하겠죠. 그래서 2번이 수용 방식이고요. 그러면 매우 크게 발생하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위험. 그래서 통제 방식이 네 가지 있잖아요. 전가는 이제 보험이 드는 게 대표적이고 통제를 하겠죠. 통제를 해서 관련된 수용을 못 하겠죠. 저거는 실질적으로 바로 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제일 1순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겠죠. 회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거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정보보호 추진의 가장 올바른 인식입니다. 올바른 인식은 조직 전체의 책임, 회사 일반 경영 전략과 실제 업무 내부를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진정한 정보 보호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정보 보호 추진 체계는 보안은 IT 부서만의 문제냐? 아니죠. 일반 부서도 보안을 해야 되죠. 그리고 3번 보안은 규제에 대응되는 이게 한 형식적인 뿐이냐? 아니죠. 규제는 형식적이 되면 안 됩니다. 지속 관리해야 되고 관리를 하고 주기적으로 최신 관련된 공격이라든지 이걸 예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 보안 업무를 방해하는 요소인가? 이거는 일반 조직에서는 그렇게 늦을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그 회사의 그 위험, 리스크나 이게 파장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업무 방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서 법적인 준수랑 실질적으로 그 대외적인 회사의 인지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방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답은 2번일 것 같습니다. 보안 조직의 전체를 책임하고 경영과 업무를 통합해야 된다. 그렇죠? 경영 업무에서 보안 업무를 체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형태로 통합돼서 운영되는 형태,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형태가 정보보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